4. 그 뒤 피에르를 데리러 캄캄한 방으로 온 것은 좀 전의 리또르가 아니라 보정인인 빌라르스키였다. 그는 목소리로 그것을 알아챘다. 그의 결심의 확고함을 다시 질문받은 데 대해서 피에르는 대답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으로 빛나는 어린애 같은 미소를 띠면서 살찐 가슴을 드러내고 한 발은 신을 신고 한 발은 맨발인 채 머뭇거리면서 고르지 못한 걸음걸이로 걸어갔다. 그의 드러난 가슴에는 빌라르스키가 칼을 들이대고 있었다. 방을 나오자 그는 전후 좌우로 빙빙 돌면서 복도를 따라 끌려갔다. 그리고 드디어 집회소 문에 이르렀다. 빌라르스키가 기침을 하자 이 조합의 독특한 망치 소리가 이에 대답하고 두 사람 앞에 문이 열렸다. 누군가의 굵은 목소리가 피에르의 눈은 여전히 가리운 채였다. 그에게 그대는 어떤 사람인가? 어디서 언제 태어났는가? 하는 등등의 질문을 퍼부었다. 그리고 다시 눈 가리개를 풀지 않고 어딘가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걷고 있는 동안 앞으로 이 여행길의 고생이라든지 거룩한 우정이라든지 이 세상의 창조 이전의 창조주라든지 온갖 어려움을 참는 데 필요한 용기에 관한 가지가지의 비유가 내내 이야기되는 것이었다. 그동안 피에르는 자기가 어떤 때는 구도자, 어떤 때는 고행자, 어떤 때는 탐구자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과 그때마다 망치와 칼이 두들겨져서 가지가지 소리를 내고 있음을 알았다. 그가 무엇인가 어떤 것 옆으로 이끌려 갔을 때 피에르는 지도자 사이에 주저와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이 속삭이듯 서로 말다툼을 하고 한 사람이 무슨 융단 위로 데리고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들렸다. 그러자 누가 피에르의 오른손을 잡아 무엇인가의 위에다 얹고 왼손으로 콤파스를 왼쪽 가슴에다 대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읽는 말을 되풀이하여 조합의 거룩한 법도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을 하게 했다. 그것이 끝나자 사람들은 촛불을 끄고 알코올에 불을 켜 그것을 피에르는 냄새로 알았다. 그를 보고 이제 조그마한 불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었고 그의 눈 가리개가 벗겨졌다. 피에르는 희미한 알코올 불빛 속에서 리또르와 같은 에이프런을 두른 수명의 사람이 그의 정면에 서서 자기 쪽으로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을 꿈속에서처럼 보았다. 그들 가운데에는 피투성이가 된 하얀 샤스를 입은 사나이가 서 있었다. 이것을 보자 피에르는 가슴을 내밀고 꽂아 주길 바라는 것처럼 칼 쪽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칼은 그를 피하고 그는 곧 다시 눈이 가려졌다. 지금 너는 조그마한 불빛을 보았을 것이다 하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말했다. 그리고 또다시 촛불이 켜졌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완전한 불빛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또다시 눈 가리개가 벗겨졌다. 그러자 불시에 10사람 이상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지상의 영광은 지나간다.
피에르는 차차 제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서 있는 방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검은 천으로 덮인 긴 탁자의 주위에는 아까 보았던 것과 똑같은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한 12사람 앉아 있었다. 그 가운데의 몇 사람은 베테르부르크의 사교계에서 피에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었다. 회장 자리에는 특수한 십자가를 목에 건 낯선 젊은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2년 전에 피에르가 안나 파블로브나네 집에서 본 적이 있는 이탈리아의 수도 원장이 앉아 있었다. 또한 거기에는 전에 꾸락인 바실리 공장 내에 있었던 스위스 태생의 가정교사와 굉장한 세력이 있는 정치가도 한 사람 끼어 있었다. 모두들은 손에 망치를 든 회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중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벽에는 반짝이는 별 모양의 불이 박혀져 있고 탁자의 한쪽에는 가지가지 무늬가 놓인 그리 크지 않은 용단이, 또 반대쪽에는 복음서와 두개골을 얹어 놓은 제단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탁자 주위에는 교회풍의 큼직한 촛대 7개가 쭉 늘어서 있었다. 두 조합원이 피에르를 제단 옆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발을 직각으로 벌리게 하여 지금부터 너는 신전 문 앞에 엎드리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엎드리라고 했다. 그 전에 삽을 주는 것이 순서지 않습니까? 하고 한 조합원이 속삭였다. 이제 되었습니다. 제발 조용히 계세요. 하고 다른 하나가 말했다. 피에르는 명령에 따르려고는 하지 않고 멍한 근시의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자 돌연 그의 마음에 의혹의 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사람들이 나를 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중에 이런 일을 생각해내면 부끄러워지지는 않을까? 그러나 이 의문은 단지 한순간 계속되었을 뿐이었다. 피에르는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의 정색을 한 얼굴을 보고 아까부터 해온 모든 것을 생각하고 중도에서 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오한을 느끼고 이전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려고 애쓰면서 신전의 문 앞에 엎드렸다. 그러자 참으로 먼저보다 더 한층 강렬한 감동이 그의 마음에 용솟음쳤다. 잠시 동안 가만히 엎드린 채 있자 이윽고 일어나도록 명령되고 그에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흰 가죽의 에이프린이 입혀지고 한 자루의 삽과 3켤레의 장갑이 주어졌다. 이때 회장이 피에르를 보고 이 에이프런은 불굴과 순결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결코 이 순백을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뜻을 알 수 없는 삽에 관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에서 악덕을 없애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로 동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그러고도 첫째의 남자용 장갑에 대해서는 이 장갑의 의미를 알려줄 수는 없지만 소중하게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되며 또 둘째의 남자용 장갑은
집회에 출석할 때 끼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의 여자용 장갑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친애하는 형제여, 이 부인용의 장갑도 당신에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부인에게 주십시오. 그 선물에 의해서 장래 자기의 반려로서 선택될 부인, 즉 석공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부인에게 당신 마음의 순결을 증명하십시오.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그는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이 장갑이 더러운 손을 장식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말을 토했을 때 회장이 당황하고 있었던 것처럼 피에르에게는 생각되었다. 그래서 그는 더욱 당황하면서 어린애처럼 눈물이 날 만큼 얼굴을 붉히고는 불안한 듯이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었다. 이 침묵은 한 조합원에 의해서 깨졌다. 그는 피에르를 융단 쪽으로 데리고 가서 그 위에 그려져 있는 모든 형상의 설명을 수첩을 꺼내어 읽어주었다. 그것은 해, 달, 망치, 수직선, 삽, 사각형 화강암 기둥, 3개의 창문 등이었다. 그 뒤에 사람들은 피에르에게 그의 자리를 지정해주고 조합의 휘장을 보여주고 자기네끼리의 아무 말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겨우 앉을 것을 허용했다. 회장이 회칙을 읽기 시작했다. 그 회칙이 매우 길었으므로 피에르는 희열과 흥분과 수치 때문에 무엇이 무엇인지 조금도 머리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귀절만은 귀담아 들었으므로 나중에까지 그의 기억에 남았다. 이 신전에서 우리들은 하고 회장은 읽는 것이었다. 덕행과 악행 사이에 존재하는 단계 외의 어떠한 단계도 인정하지 않는다. 평등을 침범하는 어떠한 차별을 두는 것을 삼가하라. 누구라 할지라도 동포의 구조를 위해서는 골기하고 고민하는 자를 인도하고 넘어진 자를 안아 일으켜라. 그리고 어떠한 때라도 동포에 대해 증오와 적의를 품지 말지어다. 모두에게 부드럽고 상냥할지어다. 만인의 가슴에 미덕의 불을 불러일으켜라. 또 행복은 모름지기 너희 이웃에 나누어 주며 선망으로서 이 깨끗한 법렬경을 더럽히지 말지어다. 너희 원수를 용서하고 보복하지 말고 선만을 행하라. 이렇게 하여 최고의 법칙을 준수하며 너는 스스로 잃었던 옛적의 위대했던 흔적을 발견하게 되리라. 낭독이 끝나자 회장은 피에르를 끌어안고 키스했다. 피에르는 환희의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던지는 축복의 말과 침묵을 새롭게 하는 인사말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라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아는 사람 같은 건 아랑곳 없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다만 동포라고만 보고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빨리 일에 착수해야겠다는 참을 수 없는 욕망에 불타는 것이었다. 회장이 망치를 두드렸으므로 모두들은 제각기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그 중의 한 사람이 겸양의 필요성에 대한 교훈을 낭독했다.
회장은 이윽고 마지막 의무를 이행하도록 제안하고 희사금을 모으는 역할을 맡은 고관이 조합원 사이를 돌기 시작했다. 비에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남김없이 적어 넣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만하다고 생각될 것만 같아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금액을 적어 넣었다. 집회는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자 비에르는 마치 몇십 년 만에 먼 여행에서 돌아온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예전의 생활 상태와 습관에서 떨어져 전혀 다른 인간이 되어 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